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AWS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의 세 번째 시간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정리했었죠. 한 번에 하나의 통신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상에서 패킷을 활용해서 통신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통신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죠. 웹브라우저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게임이라든지. 근데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IP 주소를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의 컴퓨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이 네트워크 레이어 기준으로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끼리 이렇게 패킷을 분배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킷 등의 순서 보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유실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유실될 수도 있고 순서가 이제 잘못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OSI 레이어의 네 번째 레이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러 노드를 거쳐서 이제 인터넷은 여러 개 노드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패키지 전달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패킷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다가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통신 주체끼리 데이터 전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의하고요. 주요 단위는 세그먼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요 구성 요소는 일단 TCP와 UDP, 여러분께서 자주 들어보셨던 그 프로토콜이고요. 주요 특징은 네트워크 레이어로 성립된 통신위에서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능 등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패킷의 순서를 보장한다든지 에러를 처리한다든지 포트 기반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와 UDP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여기 컨트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패킷의 전달 과정에서 순서를 보장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패킷 안에 세그먼트를 담아서 주고받아서 로직을 처리하고요. 연결 지향인데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채널을 수립해서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무결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느리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용 사례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웹페이지에 HTTP, HTTPS, 그리고 이메일, 파일 전송, 그리고 SSH 등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자주 볼 수 있는 많은 프로토콜이 바로 TC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TCP는 좀 느려요. 왜 느린지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그멘트라는 단위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그멘트는 TCP 혹은 UDP의 데이터 전달 단위예요. 일단 우리가 TCP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TCP 세그멘트의 주요 구성은 일단은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와 acknowledgement 넘버가 있는데 이거는 통신 주체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래그가 있어요. 이거는 세그먼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의를 하는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세그먼트를 만든 주체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야 이만큼 줘, 나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어, 500kB까지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해서 전달해 주면은, 왜냐면은 이 통신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던진 주체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전달하면은 내가 핸들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게 윈도우 사이즈예요. 그리고 얼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세그멘트의 중요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세그먼트를 명시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께서 뭔가 파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 파일을 보낼 때 파일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나 파일 보낸다 막 이런 것들 보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트래픽은 뭐죠? 네, 파일에 대한 내용이겠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보내기 전과 후에 조금 보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기가짜리 파일을 보낸다. 그럼 양옆에 이제 몇 킬로바이트 정도는 내가 보낸다, 뭘 보낸다 이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1기가바이트나 되는 트래픽은 모두 다 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일 전송을 멈추고 싶다든지 혹은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파일이 전송되는 과정에 뭔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 패킷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먼저 도착한 게 먼저 처리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나는 요걸 중지하거나 뭐 어떤 다른 변동사항을 얘기하고 싶으면 얘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즉 내가 일반적인 세그먼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얼전 포인트를 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기타 뭐 이런 책섬이라든지 이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TCP 세그먼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소스 포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 대상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넘버가 있고 액널리지먼트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상태,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가 있고 책섬이 있고 얼전 포인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제외한 요거 부분을 바로 TCP 헤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 요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TCP 세그먼트가 어디에 담기냐? 우리 예전에 패킷은 어디에 담겼죠? 그 밑에 레이어인 프레임에 담겼죠? 이거는 어디 담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패킷에 담기게 되겠죠? 이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3의 패킷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킷이 세그먼트를 운반을 하고, 실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패킷은 어디 담기죠? 네, 프레임에 담기게 되겠죠. 이렇게 착착착 쌓이게 되는 구조가 바로 OSI 레이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어 3에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이거 패킷이에요, 패킷. 이 패킷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A에서 클라이언트 B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노드를 거쳐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패킷은 이렇게 이제 B로 도착을 잘 했어요. 노드를 거쳐서. 자, 2번 패킷이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어떤 인터넷 사정에 의해서 여러 노드를 거치고 있는 와중에 3번을 보냈는데 3번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환경이 잘 풀려가지고 2번이 도착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4번 패킷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중간에 유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4번 패킷은 아예 도착도 안 했어요. 이런 식의 환경이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상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걸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핸들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TCP는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여기 이렇게 세그먼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패킷에 담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세그먼트 1번을 보내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 B가 받았습니다. 받고 끝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B가 뭘 보내냐면은, 야, 나 1번 받았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acknowledgement를 전달해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A는 얘 1번 받았고 이제 2번 보낼 차례구나. 여기서 이제 다음 보낼 차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을 준비한 다음에 보내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B도 마찬가지로 받았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acknowledgement를 또 보내요. 야, 이번에 2번 받았으니까 이제 3번 보내줄 차례야.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3번을 받았구나 하고 응답을 받은 즉시 이제 3번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중간에 유실이 됐어요. 이렇게 노드를 잘 가다가 어떤 이유로 유실이 됐어요. 여기 컴퓨터가 꺼지든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중간에 가지 못하고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로 4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B가 받았다고 응답을 할 때가 됐는데 안 오네. 그러면은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안 받았나 보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네. 그래서 다시 보내게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 B가 아까 전엔 안 받았는데 지금 받았죠? 얘 입장에서는 처음 온 거겠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 B에서 acknowledgement를 줄 거고, 그럼 4번을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TCP에서는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가 잘 전달됐는지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의 내용은 뭐 TCP, UDP 상관없이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A가 있고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레이에서는 패킷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IP 주소만 있으면 됐었죠? 네, 서로 IP 주소만 있으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버에서 뭐 웹서버로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뭘 본다든지, 아니면 SSH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MySQL을 조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은 머신 안에서 동작할 수도 있겠죠. 정확히는 같은 IP 주소 안에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패킷만으로는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분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분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는 IP 프로토콜에서 패킷을 올바른 프로세스로 라우팅하기 위한 논리적 단위예요. 그래서 TCP 포트, UDP 포트로 구분을 하고요. 각각 0에서 65535, 2의 16승이죠. 네, 그래서 0에서 65535까지 총 65,536개의 정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 A 안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저마다 나는 요 포트 쓸게, 포트 하나씩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트를 하나씩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은 다음에 포트로 분할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패킷만 주고받는다 그랬는데 이 패킷을 까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세그먼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그먼트에는 소스 포트와 대상 포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에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도착한 건 패킷은 패킷이에요. 근데 이 패킷을 까보니까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 세그먼트 누구를 위한 거지? 야, 80번 포트, 야, 너 웹서버, 야, 네가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얘도 응답을 내리겠죠?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까봤는데 아, 야, 이거 네 포트용이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 안에 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패킷이라도 이 패킷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두 개의 IP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이 패킷 안에 있는 세그먼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웰노운 포트예요. 이거는 주로 서버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별로 미리 지정된 포트고요. 주요 사용 사례에 따라서 표준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HTTP는 80번 포트, HTTPS는 443번 포트, 그리고 SSH 연결한다. 그럼 22번 포트,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3306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여러분께서 원한다면은 요 포트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스트 용도로 아무도 접속 못하게 하고 싶고 나만 알고 싶다. 그럼 8080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께서 포트를 할당하기 나름입니다. MySQL도 포트 바꿀 수도 있고 SSH도 포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디폴트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바꿀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포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FMLR 포트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포트로 연결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해요. 즉 간단히 말하면은 남은 거 아무거나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 웹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는 원래 이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붙겠죠.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일단은 클라이언트 A가 이렇게 웹 서버로 요청을 보내요. 야, 나 웹페이지 좀 줘. 이때 세그먼트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포트 요 33311 요거는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남는 포트 아무거나 내가 쓸게, 브라우저가 내가 요거 쓸게 하고 점유한 거예요. 근데 대상 포트는 뭐냐면은 이 웹서버에 잘 알려진 포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웹서버는 방금 전에 요청 보낸 애가 요 IP에서 보냈네. 이렇게 대상 포트는 방금 전에 요청 보낸 애 포트로 보내고 소스는 내 포트로 보내야겠다. IP 주소는 이렇게 명시가 되겠죠. 이제 패킷 안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웹서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붙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B가 이번에는 또 요청을 똑같이 보내요. 근데 여기서 쓰는 소스 포트는 이 클라이언트 B가 현재 남는 거 아무거나 브라우저에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대상 포트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는 이 요청을 받으면은 IP 주소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요 대상 요청 보낸 애한테 대상 포트는 이렇게 FMLR 포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소스 포트는 내 소스 포트 이렇게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클라이언트들은 자기가 남는 포트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별 무리가 없죠. 얘는 자기만 통신할 거니까.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죠? 나한테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포트를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네, 이 서버 입장에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포트가 있다. 그러면은 요 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 1번. 그 다음에 요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포트를 사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서버는 잘 알려진 포트를 이렇게 하나 두고 거기를 프로토콜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웹브라우저에다가 HTTP 통신할 때 페이지 보고 싶을 때 80번 포트 명시하지 않으셨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알아서 80번 포트를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알려진 약속된 포트니까. 그래서 일단은 웹브라우저들이 뭔가 웹페이지 도메인을 치면은 거기에 있는 포트를 명시하지 않아도 일단은 제일 먼저 80번 포트를 찔러봅니다. 왜냐면은 그게 잘 약속된 웰노운 포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컨텐츠를 가져가기 위해서 포트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잘 정해진 약속된 포트가 있으면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웰노운 포트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랜덤으로 정한 거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뭘 정했는지
받아볼 때까지 그게 바로 에페메랄 포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요 에페메랄 포트는 랜덤한 거, 임시란 뜻이죠. 그래서 요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웰노운 포트는 항상 일반적으로 고정적이라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할 때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참고로 요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사내망을 쓴다든지 사내 웹사이트를 쓴다든지 뭐 HTTP 엔드포인트, REST 엔드포인트 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요 포트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는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못 하겠죠. 웹브라우저는 80번 혹은 HTTPS 같은 경우에는 443번으로 일단은 시도를 해볼 거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별도로 주소에다가 포트를 명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AWS 상에서 나중에 보안그룹과 나클, NACL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스테이트풀한 방화벽과 스테이트레스한 방화벽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당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포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TCP로 다시 돌아가서 이 TCP는 TCP 핸드쉐이크란 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TCP 프로토콜에서 통신을 수립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첫 과정이에요. 보통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세 방향으로 보냈다, 받았다, 보냈다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3웨이 핸드쉐이크고요. 핸드쉐이크는 악수죠. 그래서 일단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과정은 싱크로나이즈 약자인데요. 첫 요청으로 사용할 첫 클라이언트 시퀀스 넘버를 랜덤하게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받은 주체는 두 번째 싱크로나이즈 액널리지로 들어가는데, 요건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씬에서 보냈죠. 네, 싱크로나이즈로 보냈는데 방금 전에 받았죠. 요 싱크로나이즈에서 받은 요 시퀀스 넘버, 요렇게 클라이언트가 랜덤하게 고른 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시키고요. 1번. 그 다음에 서버만의 시퀀스 넘버를 하나 골라가지고 또 전달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요 받은 응답에 대해서 한 번 더 응답을 보냈는데, 나 이거 받았어.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정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1이 됐죠?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나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에서 보낸 거, 요 SS 서버 시퀀스 넘버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서 이렇게 통신이 성립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클라이언트 A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웹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포트를 하나씩 이렇게 점유를 했습니다. 에페메럴 포트랑 웰노운 포트랑.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클라이언트는 뭘 하냐면은 클라이언트 시퀀스를 하나 정해요. 이 클라이언트는 13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보내는 거예요. 일단 소스 포트는 뭐죠? 네, 내가 쓰고 있는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대상 포트는 뭐죠? 네, 대상의 포트. 그 다음에 여기 시퀀스 넘버에다가 내가 임의로 전한 요 CS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액널리지먼트는 아직 없겠죠. 서버에서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플래그. 제가 예전에 세그먼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그먼트의 목적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플래그를 현재 싱크로나이즈 요청이니까 씬으로 이렇게 넣어서 보냅니다. 자, 그럼 이 서버가 이걸 받았어요. 누군가가 나랑 TCP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일단은 내가 이 클라이언트 시퀀스를 받았어. CS를 13으로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응답을 할 차례죠. 일단은 이제 클라이언트 시퀀스를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서버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요. 랜덤으로. 여기서는 서버가 4431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세그먼트를 보내는 거죠. 이번에는 소스 포트가 몇 번이죠? 80번 포트죠. 그 다음에 대상 포트는 13321.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는 방금 전에 요 서버에서 랜덤하게 만든 거 있죠? 서버 시퀀스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액널리지먼트 넘버는 야, 네가 보낸 거 내가 받았어. 거기다가 하나 올려서 보낼게. 그래서 이렇게 14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플래그는 뭐냐면은 싱크로나이즈랑 액널리지먼트 둘 다니까 이렇게 두 개 플래그를 세워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보냅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A가 이제 응답할 차례죠? 그럼 제일 먼저 일단은 클라이언트 시퀀스를 하나 올리고요. 이제 내가 14번을 보낼 차례야 라고 올리고 서버 시퀀스를 여기다 보관을 해요. 방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서버 시퀀스는 4431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클라이언트 A가 응답을 다시 보낼 차례죠. 3웨이니까 한 번 더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일단은 클라이언트 시퀀스는 그대로 두고 서버 시퀀스를 하나 올립니다. 아까 4431이었죠. 받은 거는 여기서 하나 올린 다음에 야, 그 다음부터는 4432 보낼 차례야. 그래서 세그먼트를 하나 더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은 이렇게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소스 포트는 13321, 그 다음에 대상 포트는 80번,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는 뭐죠? 현재 나의 클라이언트 시퀀스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고요. 현재 내 거.
내가 지금 요거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뭘 보낼 차례냐면은 요거 보낼 차례야. 그래서 서버 시퀀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러분께서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상대방한테 그 다음 번호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13번을 보낼 차례니까 야 이거 13번이다. 그 다음에 너 뭐 보내야 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죠? 아 이거 4431번이다. 너 그 다음에 14번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얘가 그거 알아듣고 응 알았어 이거 14번이다. 그 다음에 너 4432번 보내줘야 돼. 상대방한테 친절하게 몇 번을 보내줘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3번을 처음에 이제 상대방이 몇 번 보내는지 아직 모르죠. 왜냐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내 건 13번인데 일단 너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받았을 때 응 오케이 13번 받았어. 너 이제부터 14번 보내줘야 돼. 내 거는 요거야. 그럼 얘가 받은 다음에 응 알았어. 이거는 14번째고 너 그 다음에 4432번 요거 그 다음 거 보내줘야 돼 라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3번 1번 2번 3번의 핸드쉐이크를 거친 다음에 TCP 연결이 수립이 돼서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유저 다이어그램 프로토콜 줄여서 UDP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UDP는 빠르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커넥션레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연결 지연과는 달리 데이터의 무결성, 순서, 전달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즉 패킷이 순서대로 오지 않거나 중복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빠르고 간단하죠. 그래서 주요 사용 사례는 스트리밍이라든지 보이스톡이라든지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을 할 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트리밍이라든지 보이스톡 온라인 게임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패킷이 몇 개 전달이 누락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여러분께 스트리밍이 보다가 1프레임이 누락이 됐어요. 요거 느끼실 수 있나요? 보이스톡에서 잠깐 지직거릴 수 있겠지만 다시 그냥 계속 통화하면 되죠. 온라인에서도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롤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딱딱딱딱딱딱 움직이는데 이 중에 요거 하나 정도 미싱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 없죠. 그런 경우에 주로 쓰게 됩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달해야겠지만 그런 것들 보정하는 그런 깊은 얘기는 좀 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주요 사용 사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UDP 세그먼트는 TCP 세그먼트보다 훨씬 용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간단해요. 소스 포트 있고 대상 포트 있고 랭스 있고 책섬 있고 데이터 있고 끝이에요. 요게 요 패킷에 들어가는 건 동일하지만 요 내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일단은 용량적으로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 TCP 세그먼트와 비교해 보면은 훨씬 많은 필드들이 비어 있다. 그래서 UDP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세그먼트를 준비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B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 생기면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세그먼트가 가다가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습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TCP보다 훨씬 더 빠르죠. 왜? 1번.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아까는 뭐였죠? 요 클라이언트 A가 요 클라이언트 B가 받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요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는데 요 기간이 상당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UDP 입장에선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만 TCP는 내가 원할 때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내는 거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죠. 그래서 요 시간만큼의 지연 시간이 있는데 이게 어마무지하게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트래픽이 2배로 늘겠죠. 가는 거 하나 오는 거 하나. 근데 이 UDP는 그냥 보내놓기만 하면 되고 무지성으로 계속 보내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마찬가지로 보내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쪽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말씀드렸다시피 패킷이 유실되거나 안 오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UDP입니다. 주요 사용사를 말씀드리면 TCP는 HTTP와 HTTPS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FTP라든지 SSH라든지 DNS 이럴 때 TC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포트예요. 웰노운 포트입니다. 그리고 UDP는 DNS는 뭐 TCP로 쓸 수 있고 UDP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HCP라든지 뭐 음성 통화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바로 UD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웰노운 포트들은 알고 계시면 매우 편하고요. 특히 22번 포트, 80번, 443번은 정말 지겹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OSI 레이어 중에 네 번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지식은 AWS의 네트워킹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AWS의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VPC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자주 쓰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여기 문서에 쓰인 대로 OSI 모델의 네 번째 레이어에서 동작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건 어떤 의미냐?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포트라든지 TCP, UDP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레이어 7에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레이어 7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AWS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OSI 7 레이어 모델 중에 네 번째까지 배워봤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와 관련된 모델이라고 하고 이 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모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 모델을 한꺼번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